네, 스페셜리스트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에 대해서도 불확실성 이어지고 있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물음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그에 대한 도움 말씀 오늘 받아보도록 하죠.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어려운 이야기 인사이트와 함께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S공포 확산 물음표 붙여주셨습니다. 관세 정책이 정말 어렵습니다. 피로감도 많이 누적된 상황이고요. S 정책이라고 하면 S 공포가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를 박사님 하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 같고요. 지난주에 스콧 벤센트 미 재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사실 관세 정책으로 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좀 일시적일 거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정책으로 작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2016년에 이제 1기 때도 18년 초부터 미국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됐습니다만은 그때도 근원 물가에 거의 영향을 안 줬거든요. 네. 전혀 안 준 것은 아니지만 경기가 회복되면서 조금 뭐 물가가 올랐던 거지 지금 중국 수입 물가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거나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물론 이제 1기 때보다는 조금 고강도 관세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장관의 말대로 미국보다는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는 주변국, 교역 상대국이 오히려 더 위험한 그런 상황이고요.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좀 수요를 뺏기는 건데 그리고 수출도 둔화될 거고 전 세계 교역도 둔화되는 상황에서 관세 정책이 너무 가파르게 지금 진행될 경우에는 이제 환율 상승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거고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트럼프 관세 정책은 오히려 미국 당사국보다는 주변국, 상대 교역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좀 증가시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자금 이동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이야기가 예고되긴 했지만 문득 이 관세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해당 국가의 경제 위협이 조금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궁금한 게 그럼에도 주식시장만 놓고 본다면 관세를 때리고 있는 쪽에서 지금 미국 쪽에서의 자금 상황이 주식시장 상황이 조금 더 뭐랄까요? 불확실성을 더 직격탄으로 맞고 있다라고 지금은 보여지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물론 지금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또 가격이 높아진 미국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해서 조금 덜 비싼, 조금 더 저렴한 지역으로 자본이 조금 이동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올해 조금 약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예상이 올라오면서 달러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M7을 팔아서 유럽으로 간다든지 또 이머징에서는 뭐 조금 편한 쪽으로 특히 이 관세의 가장 큰 폭탄을 지금 맞을 가능성이 있는 오히려 인도를 팔아서 중국으로 간다든지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자본 이동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조금 긴 관점에서 계속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불확실성을 높이는 바람에 조금 뭐 제한적인 자본의 이동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강도만 놓고 본다면 지금이 가장 강하게 관세에 대한 타격, 그 불확실성이 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너무 자국 경제 역시 어찌됐건 관세라는 게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위해서 너무 길지 않게 마무리가 될 거다라는 쪽으로 조금 더 무게추를 이동해도 괜찮은 걸까요? 이번 관세 정책은 사실 여러 가지 목적이 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을 아마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조금 미국 경제 전체를 바이든 정부가 주도했던 이런 정부 중심의 지출 구조에서 민간 중심의 이 얘기는 결국엔 가장 이번 관세 정책의 주 목적이 중국을 때리는 것도 있고 또 관세 수입 자체를 늘리는 것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미국의 공장을 많이 짓게 만드는 그러니까 미국의 부가 흘러 들어가는 그러한 어쨌든 레버리지로 그런 레버리지로 관세 정책을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게 이번 트럼프 관세 정책의 근본적인 이제 그 철학이고 또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미국의 여러 가지 그 관세 정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관세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좀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얘기했듯이 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활력 있는 민간 주도의 경제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일이다. 이 관세 정책이. 그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번에 목적이 조금 미국의 공장을 짓게끔 만드는 여기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고 거기에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우회 수출 기지를 이용한 소위 좀 그 우회 수출 경로도 차단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멕시코 캐나다 관세가 아직도 지금 활화산 지금 현재 지금 아직 유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이번 관세 정책을 이해한다면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조금 안 좋은 그러한 요인이 더 우세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조금 더 미국 경제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결론을 잡고 관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보복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관세 전쟁 계속 이어가면 대공황 시절에 있었던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라고 해서 미국이 부과를 하고 그리고 또 보복 관세가 오고 이게 물론 뭐 400%가 나와서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서 또 부메랑을 세게 맞는 그때의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은 박사님의 시선으로는 낮다,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 정도로 그 대공황을 불러올 정도로 그런 정도의 관세는 아마도 트럼프 정부도 원하지 않을 거고요. 그때는 사실 최고 400%고 평균 60%였는데 이게 특정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해서 이제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이제 교육 범위가 지금 넓어진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관세는 미국에게도 데미지가 클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한 그 1926 올해 지금 관세와 내년도 관세 실효 관세율이 아마도 금액 가중으로는 뭐 한 11.6%로 지금 연구소들이 네. 싱크테크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정도면 1940년대보다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1945년 이후에 최고 관세율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경제적인 영향이 조금 뭐 그 정도는 아니고 물가에는 한 1% 미만으로 영향을 주고 GDP에도 올해 미국 경제의 한 GDP를 한 0.6%포인트 정도 낮추는 그런 정도의 이제 마지노선 캡을 두고 아마도 이제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미국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관세 정책의 목표 수준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4월 2일 날 정확하게 보고서가 나와야 알겠는데 네. 아마도 이제 30년대 스무드 홀리법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 생각보다는 좀 제한적이라서 1% 정도라고 한다면 연준이 움직일 수 있는 룸에도 조금 더 여력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미국은 물가 부담을 느끼면 소비 여력이 줄고 소비가 아무래도 경제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잖아요.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지금 어떻게 놓여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경제라는 게 뭐 지금 생각한 대로 또박또박 간다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연준도 한 100bp 정도, 1%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 버퍼를 지금 뭐 총에 장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는 조금 심하게 다가올 경우에는 아마도 올해 금리를 두 번
이상 인하할 것이고요. 두 번이요? 50bp 이상 인하할 것이고 그 이상으로 인하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한 100bp 정도는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도 관세 정책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특히 2분기나 3분기에 안 좋은 그러한 지표가 더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반기에 한 번 정도 인하로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인하에 대한 기조는 계속 끌고 갈 수 있다. 계속 나오는 코멘트, 그리고 4월 2일 날 나오는 보고서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연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중국으로 머니 무브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트럼프가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는 건 조세 수입도 있겠지만 미국으로 결국은 돈이 흘러 들어오게 하고 중국으로의 첨단 산업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도 있을 텐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중국 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유입이 되는 듯 하거든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방향은 아닐 것도 같은데 이 흐름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걸 뭐 중장기 트렌드라 보기에는 조금 좀 논리적으로 부족함이 있고요. 다만 지금 중국이 이번 양회에서도 밝혔듯이 기술 굴기, 미래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또 엄청난 규모의 R&D 투자를 2년 연속, 3년 연속 지금 집행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양회에서 조금 특별한 이야기는 미래 산업기금에 중국 돈으로 1조 위안,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200조 원이 되겠죠. 200조 원 규모의 특별 펀드를 만들어서 안정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투자하고 또 군사 국방비도 연속 올해까지 한 7% 증가하는 굉장히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이 거의 현대화된 그러한 무기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국방비 지출도 역시 첨단 산업 지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AI나 로봇이 지금 첨단 무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거의 양회에서는 기술 굴기, 미래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거의 도배를 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항생 테크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금을 쏠리게 하는 중국의 기술주에 대한 지난번 딥시크도 있었고 또 계속적인 지금 그 기술력을 뽐내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술주에 대한 신뢰가 지금 굉장히 높아진 상태. 그리고 이번 말씀드렸듯이 양회에서 중국이 어떤 쪽에 지금 돈을 쓸 것인가에 관한 강한 그런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중국 기술주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자본 이동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도 중국 증시는 좀 구경제와 신경제가 이원화되면서 양극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일 것 같고요, 주가가.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분들이 중국의 기술주에 대한 투자는 조금 계속 유효한 쪽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유효하다라는 시선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기대를 해도 될지 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미국 증시와의 키 맞추기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될지, 중국 증시만 제가 콕 집어 질문을 드렸지만 방산주 중심으로 해서 최근 유럽 주식시장도 화랑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결국은 다시 미국으로의 흐름이 강력하게 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AI, 특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된 키워드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보면 될지, 그 부분 중심으로 지금은 미국 주식시장과 다른 시장의 키 맞추기를 투자 전략 중 하나로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는 많이 오른 빅테크, 특히 엔비디아보다는 적게 오른 미국 내에서도 세컨티어 기술주라든지 좀 미드캡 기술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혹은 하드웨어보다는 좀 소프트웨어적인 회사들 이런 쪽에 조금 그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말씀 주셨듯이 유럽 자체도 지금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미국의 국방 전략의 우산에서 조금 탈피해서 독자적인 군사 전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작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러우 전쟁의 종전과 더불어서 굉장히 발등에 지금 떨어진 불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재정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던 독일마저도 국방비 지출은
법에서 정한 GDP의 0.35%의 그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겠다. 그러니까 국방부에 돈을 쓰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독일마저도 그러니 전체적으로 유럽에서 엄청난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가 일어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K방산주의 수출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인 것만큼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럽 경제도 조금 지금은 이제 자본이 조금 계속 지금 쏠릴 정도로 유로화도 조금 안정되고 조금 뭐 그쪽에서의 조금 그 투자거리가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는 과연 방대한 재정 운용을 하면서 유럽 경제가 계속 순항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그런 의문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장기적인 전략과 단기적인 전략으로 조금 나눠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 허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체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 이렇게 준비가 되었나 봅니다. 기업 대부분이 올해 한국에 IMF 버금가는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압박감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뭐 전 세계적인 기조가 그러니까요. 이러한 분위기 한국은 뭐 한국은행 쪽에서도 성장률 전망치 계속 내리고 있고요. 하단 계속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일까요? 네, 그 설문조사에 의해서 기업들이 뭐 IMF급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불안한 그러한 심경을 표현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돼 있는데요. 사실 IMF급 경제 위기, 외환위기급 경제 위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문제는 일시적인 쇼크에 의한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일자리와 설비 투자가 해외로 뺏길 수 있다라는 것, 미국으로 뺏길 수 있다라는 것, 산업 공동화와 이제 그 고용 유출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장기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저출산과 고령화와 더불어서 한국 경제의 활력이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문제인 거지. 지금 당장 어떤 쇼크가 와서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 물론 이제 지금 지방 건설 경기가 안 좋고 기업들 중에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확대해서 볼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우려하지 말자. 궁금합니다. 그래서 바로 인사이트 공개하면서 오늘의 조언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박사님의 인사이트. 괜찮은 회사와 투자할 만한 회사는 다르다. 그 회사 괜찮아. 랑 돈이 오가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네, 그 존 템프턴이 영혼이 있는 투자에서 좋은 말씀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나와 봤고요. 사실 지금은 올해는 특히 코스피가 약간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 다행히 그런 측면에서 조금 괜찮은 회사를 골라서 투자하기에 가장 오히려 역설적으로 올해는 투자하기 좀 편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방산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혹은 K소비라든지 소비재라든지 이렇게 지금 관세 정책의 와중에서도 앞으로 약진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괜찮은 회사를 골라서 투자하는 지수에 투자하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존 템플턴 경의 이 명언이 좀 오늘 떠오릅니다. 딱 종목 선별된 투자가 필요한 올해라는 조언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내일은 반도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정말 반도체 어떻게 될 건가, 관세 관련된 이야기에 자유로울 것인가, 어디에서 우리는 또 한 번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스페셜리스트와 준비했습니다. 내일도 함께해 주시고요. 자, 오늘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키워드 주신 김한지 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